부산 시민 대토론회 네 번째 세션 수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 조장을 맡은 부산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유청로입니다. 오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계기는 작금의 바다 환경 변화,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안으로 마련해 가야 될지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에 내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계기로 수산업 위기 시대에서 수산업 발전의 전환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토론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있는 연구자께서 발제를 하시고 다양한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토론자 또 주제 발표자를 순서대로 인사드리고 소개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또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상, 새로운 견해를 거침없이 노정시키고 계신 제주대학교에서 수산학을 교육하고 계신 정석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수산물 안전 또 소비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하고 계신 또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마창모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창모입니다. 소비자 연대 중요한 시민들의 소비 의식을 파악하고 또 반영하고자 노력하신 소비자 연대 사무처장으로 계신 이자영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입니다. 수산업 현장에서 쌍끌이 어선의 선주로 계시고 또 과거에 쌍끌이업에서 현장을 누비시던 우리 정성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문입니다. 자, 이제 토론회 시간을 더 많이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발제자의 발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토론자에게 지정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받아놓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제가 한 두세 가지 주제를 요약해서 토론자와 발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실시간 토론 과정에서 청취자로부터 들려오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이렇게 구성하고 마무리하는 진행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우리 마창모 박사님께서 먼저 수산물 안전을 또 소비 증대를 위한 기조 발제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은 마창모입니다. 발제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은 이제 블루푸드라고 불립니다. 블루푸드라고 할 때 세계적으로 이제 수산물은 영양학적 가치와 지구의 환경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식량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임상병리학회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담배를 피는 것만큼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심혈관 질환 그리고 노쇠 현상의 예방, 최근 현대인이 갖고 있는 우울증, 국내에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한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블루푸드는 꼭 먹어야 될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보다 탄소 경쟁력이 높습니다. 물 사용이 적고요, 탄소 배출이 적고 사료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수산물은 꼭 먹어야 될 식품이고, 동시대의 건강과 현대인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선택이 아닌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의 안전관리 동향 및 안심 소비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먹거리 사고 이후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63.4%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많고, 농산물, 살충제, 계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조금 관심이 사라들었지만 최근에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요, $10,000 이하에서는 품질 가격, 그리고 $10,000와 $20,000 사이에서의 국가에서 이제 2000년대는 식품 안전과 이력 추적, 2010년 이후를 거치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들, 지금 20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3만 불 이상의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한 윤리적 생산에 관심이 크게 있습니다. 그 윤리적 생산이라고 하면 기존의 생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생태적, 환경적,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항생제가 그렇게 낯설어지지 않으면서 적정 수준 이상을 먹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조금 높아지면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수산물 섭취에 있어서는 생식의 활어 또는 생식의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화학적 위해 요소에 대한 관심이 사실 높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보리오 균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 기생충, 해양생물 독소에 대한 생물학적 위해 요소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화학적 위해 요소는 항생제, 중금속, 방사능 등에 대한 위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 위해 요소는 불검출되거나 아니면 적정 양의 수준 이하 허용치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굴을 섭취하실 때 노로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왜 어떻게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용도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FDA에서 게시한 문건이 있습니다. 수은을 먹었을 때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연령대 11세 미만, 2세, 3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 어류를 섭취할 때 어느 정도 일주일에 몇 번을 먹어야 될지 안전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지는 알지만 그만큼 수용도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먹거리 위험 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성이면서 자녀가 있고 위험 인지도가 높을수록 민감하기 때문에 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꺼리는 경향들이 나타났고요. 대신에 정부 정책의 인지도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산물 소비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서 국내 수산물 위생 안전 관리 현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산물에 있어서 위생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생산 단계와 가공 유통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해역에 대한 생산, 그리고 산지 위판장에서의 검사,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해역에서는 최근에 지금 200곳 정도의 해역 정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지 위판장의 경우에는 우리 80% 정도의 위판 물량이 유통되는 42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수조사에 가깝다는 의미는 그 해역과 그 해역에 조업하는 어선 그리고 위판되는 시기와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공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와 지방식약청이 관리를 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유통되는 마트 등은 자체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수산물은 거의 안전한 형태로 시식을 할 수 있다, 섭취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안전관리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20개 가까이의 위생관리 제도가 있고요. 여기에 HACCP 양식장, 지정해역의 지정, 이력제, 유통이력관리제도, 의약품관리제도, ASC 인증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출수산물 검사, 어장환경 모니터링, 최근에는 이제 선박 평형수 안전관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폐류를 생산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우리나라 지정 해역에 와서 검사를 한 다음 그 나라의 수산물 수출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고 수입해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해역은 안전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위생 해역의 관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는 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보시면 2021년에 15,500건에 불과했던 것을 2023년 23%를 증가한 19,000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생산 단계, 저장 단계, 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을 모두 조사를 합니다. 검사 항목을 보시면 중금속 4개, 유기물질 4개, 항생물질 52개, 미생물 6개, 독소 3개, 방사능 2개, 규제물질 10개, 기타 물질 3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 항목들을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는 그 요오드 세슘을 검사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검사 대상 품종 및 건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요 문건에는 25,000건으로 했지만 거의 8만 건 가까이 검사가 되었고 기준치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식장 HACCP 같은 경우에도 등록 건수가 2000년 284건에서 447건으로 등록이 늘어났고요. 관리 대상도 4개 품종, 송어, 향어, 넙치, 뱀장어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체 품목,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까지도 확대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입니다. 지금 일반 생산 유통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산물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개 품목을 2023년 7월 1일 시행을 하였고 기존 대상 품목이었던 15개에서 우리 가리비, 전복, 우렁생이 등 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로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석 이후까지 3개월간 집중 소비 시기에 그 특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산물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발생 원인, 단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속하게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리콜, 회수를 해서 피해 최소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시면 상품에 부착된 것들, 이력 추적을 보실 수 있고요. 판매점에서 판매점용으로 부착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물건 안에도 넙치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통이력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입 단계부터 소매 단계까지 음식점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음식점까지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21개 품목이 다 관리가 되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점에서는 영수증을 구매 기록 등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 대상 품목은 21개에서 4개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심 소비를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투명성, 가시성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방사능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있고요. 가능하고 신호등 체계로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안전한 경우에는 파란색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그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방사능 관리 현황을 보시면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 부처들이 조금 나눠져 있지만 수입수산물은 식약처,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평형수, 그리고 국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품질관리원, 국립과학원, 식약처, 지자체가 이제 국내 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해역에 대해서는 지금 200개 정점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일본 하라차에 대해서도 원안위와 부산항만공사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산물 소비 유축을 막기 위해서 교육 홍보 확대와 안전 인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더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단체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소비자 단체에서 이 결과를 공시해 줬을 때 시민들의 그런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서 우리 수산물, 우리 바다가 안전하다는 것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들도 적극 모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께 조금 더 근접해서 소통 창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객관적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투명한 정보 전달 체계만이 이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소통하는 이 전 단계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업계나 그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계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고요.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 확보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하게 될 때 사실 모든 수산물을 잘게 썰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수산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해역과 위판장 관리, 유통 관리의 중간 정점을 잘 설계를 해서 검사를 한다면 신뢰 있는 이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그 신뢰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장기 관리 분석 시스템의 구축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뢰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산시 민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은 사실 부산시가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정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샘플 조사 몇천 건에 그치는 이런 조사들을 몇만 건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사실 향후 한국의 경우에 안전관리 국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국가의 이미지로 다시 설 수 있고 그 이미지에 더해서 IT 기술을 활용한 이력 추적,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부산의 그 향후 발전 모델에 있어서도 수산업을 지금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연안경제에 대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연안경제, 해양관광과 관련된 게 58조입니다, 전국에. 그중에 부산이 5조 7천억입니다. 지금 1년 사이에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23%나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수산식품의 메카로서 향후 블루푸드의 메카로서 다시 재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창모 박사님,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홍보 특사로 다양한 자리에서 이게 토론회를 주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바다,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는 바다 수산업, 다양한 그 식품 안전에 관한 시스템,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못다한 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토론을 진행하면서 또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아까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의회에서 도시 안전 또 시민의 이런 각종 안전 수산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박종철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철입니다. 우리가 부산광역시의회가 처음 개원을 하고 민생에 중점을 두고 1년을 지내왔는데 1년 지내고 난 뒤에 지금은 시민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거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시민,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물 활성화 대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부산시는 지금도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수산물을 검사를 하고 방사능 검사를 하고 위판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는 아까 우리 마창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단계를 거쳐서 2중, 3중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시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 그다음에 국립수산품 품질관리원이라고 부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시보건환경연구원이나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이죠. 에서 유통 단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고 수출 물산에 대해서는 수품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말고도 여러 단체에서 특히 다시 말하면 이제 위판장에서 계속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위판장에서 85%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장에 같으면 대변 위판장에서는 위판장 따로 별도로 이런 또 검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의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가 원전이 폭발을 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때부터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2013년까지 그 알프스를 통하지 않고 원수가 바다로 바로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게 벌써 12년째 지났고 지금 12년째 지난 이 상황에서 우리 국내의 바다는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고 또 안전하게 검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만약에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5년이나 6년이 걸린다는데 벌써 이거는 원수가 알프스를 통하지 않고 흘러나간 원수가 2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알프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처리수는 우리 바다 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의 정책 방향 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근황까지 또 현재 환경까지 대략 짚어주셔서 다음 토론자 분께서 이야기하기 편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석근 교수님 또 수산학자로서 또 제주대학에서 계시면서 제주도 시민의식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한번 포괄적으로 토론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수산학을 가르치는 정석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고, 예, 앞에 세션을 보니까 세션 3이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기고, 이제 세션 4, 이번 세션이 수산물 안전에 관한 건데, 사실 올해부터 이제 기후변화 또 그 후쿠시마 방사능 이것 때문에 그 수산업이 이기고 또 이긴 동시에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수산업에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그래서 많은 수산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이 좀 좋은 기회로 되어 가지고 수산업이 그동안 낙후되었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산물 또 일본 수산물까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바다에 우리 바다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산에 있는 분들도 바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더 모릅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넓고 또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생물을 또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런 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1945년 이후 핵무기가 개발되고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고 크고 작은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났지만은 그동안 그 바다에 있는 생물을 먹거나 또 수산물을 먹고 아프거나 죽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에 어떤 피해가 갔거나 또 해양 생물이 죽었다는 그런 보고가 전 세계에 지난 80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후쿠시마 방류보다 약 1,000배 많은 최소 1,000배 많은 그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에서 12년 전에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방류가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방류 좀 시작한 그 방류수는 다른 건 다 이제 처리를 했고 이제 나머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만 두고 보면은 1950, 60년대에 프랑스가 그 핵실험을 100차례 이상 하면서 바다로 방출한 삼중수소 양은 후쿠시마 방류 예정인 삼중수소 양보다 30만 배 이상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1964년생인데 그때 아마 전 세계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그 지난 1964년 이후로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지났는데 삼중수소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생물을 다 포함해가지고 해양생물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간 우리가 80년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큰 사고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방류를 시작한 그 오염수라는 것은 그 농도도 아주 낮을 뿐더러 우리 인간에게 거의 해를 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셔도 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다 같습니다. 네, 정석근 교수님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산학자 중에 상당히 그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학자적 그 견해를 가지고 많은 그 도전을 하는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토론에 오시면서 상당히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저의 견해와 비슷하게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제 없다는 토론자 두 분의 의견이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부산의 그 녹색 소비자 연대라는 소비자 단체의 큰 조직이 있습니다만 그 사무처장직을 하고 있는 그 이자영 선생께서는 또 다른 그 시민의 우려와 다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어떤 그 윤리 또 지켜가야 될 사회적 과제가 뭔지 그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그 녹색 소비자 연대는 전국에 15개 지역이 함께 녹색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고요. 평소 저희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 소비자 운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운동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마창모 박사님께서 발제 자료에도 있었듯이 이런 어떤 소비의 패턴의 추이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품질과 가격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패턴으로는 안전을 추구하고 200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웰빙의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렇게 패턴을 쫓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도 3만 불 시대에는 가치 소비의 시대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소비라든지 녹색 소비, 또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그런 이 소비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소비자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2000년대,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좀 회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 불안을 할 필요 없다. 심리의 문제다. 이런 어떤 부분인데 사실 그 지금 소비자 또 국민들의 심리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의 3곳 그리고 환경 단체들 그리고 부산연구원과 제주연구원도 그런 인식 조사를 했을 때 80%에서 90%는 우려가 된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시민들 또 소비자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산물 소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와 구매 결정에는 심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괴담이고 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줄 테니까 또 뭐 바나나 하나의 선량보다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학계도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보들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결정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안심을 좀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소비자님들의 인식은 그러하다. 그러면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수산물 국가의 제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기에서 또 안전을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는지 수고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꼼꼼과 촘촘이라는 용어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저희는 좀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일단 원산지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해수부에서 국가에서 5월, 6월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158곳 업체가 이제 그 적발이 됐어요. 네. 허위 표시 혹은 미표시로 일본산을 이렇게 속인 그런 어떤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산지에 속인 그런 단속에 위반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표시 제도가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안심해도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원산지 표시가 우리가 또 배달 앱을 요즘에는 이 온택트 소비로 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실태 조사를 모니터링을 해 보았을 때 원산지 표시가 거의 없음을 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산지 표시고요. 두 번째는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그러면 이력을 쫓아서 국내의 수산물의 이력을 다 쫓아서 그렇게 좀 확인해서 구매 결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수산물의 수산물 이력제 참가율이 좀 많이 유감스럽게도 0.17%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2년도에 이제 한 국회의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어서 제도는 있으나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좀 참여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사능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방사능 핵종 검사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슘과 요오드인데요. 그 세슘과 요오드는 감마 핵종이고요. 스트론튬이라고 베타 핵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뼈에 붙어서 이 골수암이라든가 뭐 백혈병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조사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꼼꼼촘촘이지만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소비자 단체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식품의 안전성 또 위생에 대한 각종 우려는 우리가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될지 또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문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이력제 등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또 나중에 함께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그 바다 현장에서 우리가 쌍끌이 소위 쌍끌이 트롤어선은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어선의 선주로 바다에서 현장을 누비던 그 정성문 전 그 선주협회 회장님 현장에서 느낀 그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토론하신 세 분은 방사능 안전에 관해서 소비가 좀 위축됐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산 현장에서 느꼈던 수산물 소비 위축이 된 원인은 장기적으로 한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수산물의 가격이 축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연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한 150만 톤에서 200만 톤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어갖고 작년도 기준으로 한 85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소비를 하는 주로 20대, 30대 층에서 먹을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좀 확대를 하면 수산물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양질의 생선을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대형 기선 저인망 업종에서 생산하는 양을 연간 생산량으로 보면 1년에 생산 금액으로 약 400억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으로 약 6만 생산량으로 한 6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은 전체 어선 세력이 6만 5천 척 정도 되는데 우리 저인망에서는 150척 정도 됩니다. 약 0.2%의 세력으로 약 7% 가까운 생산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축산업의 화림이나 양돈농협처럼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은 소비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이 되는 원인이 맛이라고 봅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날것으로 먹는 거와 쪄서 먹는 거 그리고 구워서 먹는 것인데 날것으로 먹을 경우에 손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머리하고 내장 부분을 버리다 보니까 한 40% 내지 50% 정도밖에 해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쪄서 먹는 경우는 만들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그 다음에 구워 먹는 경우에는 구워 먹게 되다 보면은 비린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즉시 먹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나다 보면은 비린내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소포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소포장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생선을
다량으로 싼 가격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소비 위축이 되는 부분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에도 대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해서 양질의 생선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어업 기업을 적극 육성을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토론자들이 한술에 도는 핵심 토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수산물을 많이 먹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즐기는 나라도 적은 것 같습니다. 화로부터 시작해서 산고기, 회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말리고 절이고 젓갈까지 또 회를 먹고 난 그 뼈를 삶아서 매운탕을 해 먹는 또 그 부산물까지 식품이나 각종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 나라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비적 특성을 정말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수산물 소비국답게 각종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우리가 의견을 받은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과제를 던지고 발표자, 토론자 할 거 없이 한마디씩 또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까 이자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리적 불안감, 특히 원전 사고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또 방류 과정에서 나온 심리적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각종 과학적 데이터라는 것이 얼만큼 신뢰도가 있느냐,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종철 의원님 손 드신 것 같은데. 예, 좋은 질문, 좋은 지적이었고요. 지금 우리 IAEA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가 모니터링 하고 TF에 참여한 국가가 11개 국가입니다. 11개 국가 중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마샬 제도 이렇게 해서 11개 국가가 IAEA 이번에 검증의 TF팀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킨즈라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 나라에서 일각에서는 하는 말이 일본이 제일 많은 후원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IAEA가 좀 어떻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냐, 봐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중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IAEA에서 말하는 이런 11개 국가가 참여한 이 TF팀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부분들을 믿지 못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누가 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에서 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11개 국가에서 참여한 과학자들이 검증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야 된다.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게 있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불안을 이용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그런 일부 단체나 그런 그 특정 집단이 과연 우리 수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꼭 깨닫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뭐 소비자인데 먼저 하실랍니까? 일단 그 방류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지금 방류가 시작됐지만 방류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시민사회에서는 좀 내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많은 예산을 이 방류 반대에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 방류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후 처리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장비들을 이제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일본은 가장 경제 효율적 방법으로 좀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또 구상권으로 어떤 뭐 공동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일본에다가 이런 예산을 좀 청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도 들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80에서 90%를 응답을 하고 있는데 괴담에 설득당했다라든지 이곳을 이용을 하는 단체가 있다, 뭐 음모론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많이 그 의원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시민과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을 띠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네. 정석근 교수님. 네. 네, 저도 이번에 그 뭐 후쿠시마 이번 하면서 느낀 건 참 우리 그 소통 문제 있다 아닙니까? 소통 과학자와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와 또 국민들 그 소통 문제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또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게 사실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대안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소통한다고 뭐 표를 그 슬로건을 내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정보 공개 측면에서 보면은 뭐 해양수산부뿐만 아니고 모든 부처에서 거의 정보 공개를 실질적인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굉장히 그 공개 수준이 낮고 사실 중요한 정보는 다 그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일단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혹시 사고 날까 봐 가지고 뭐 또 해양수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수산 쪽에 하지만은 자료 다 대입이 다 붙여놨어요. 제가 필요한 같은 대학 교수가 하면서 자료 하나 요청하면은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공문으로 자료 요청해도 그냥 이상한 보고서 하나 탁 던지고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 대학 교수도 자료에 접근 못 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되면서 이제 일부 뭐 방사능 수치한 거는 뭐 일부를 공개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빙산에 뭐 조금 일부고 대부분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구. 근데 그 공개하지 않는 데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또 그 유교 문화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민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방사능 관련 이거 해가지고는 찬성 반대 이런 걸 같이 모여가지고 뭐 국민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저는 불러주는 데가 이제 여당밖에 없어요. 야당이 안 불러줘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여당이 가면 또 그 뭐 환경단체도 안 부르더라고요. 또 오늘 이제 환경단체도 오고 하니까 괜찮. 예? 하여튼 뭐 민간 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 같이 오시면 이제 좀 찬반 양론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해서 저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떠나가지고 서로 찬성하는 사람 찬성끼리 모아놓고 반대하는 사람 모으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저 찬반 다 해가지고 국민 대토론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 서로 논쟁을 통해서
그 정확한 실체 같은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더 알겠긴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이라는 게 무슨 말싸움하고 정치적으로 뭐 승부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찬반 양론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서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실체에 더 접근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이런 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우리나라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무지모 후쿠시마 방사능 그런 이런 엉뚱한 참 사태로 시작은 되었지만 우리나라 그 토론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게 아니고 찬반 양론을 다 모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주도를 못한다면 뭐 민간 단체에서라도 이렇게 뭐 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었으면 좋겠는데 말 들으니까 또 토론을 한다니까 또 뭐 어느 쪽에서는 뭐 토론에 안 나오려고 한대요. 뭐 그런 말도 섭외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섭외하기 힘들더라도 일단 찬반 양론을 하는 국민 토론회를 한번 뭐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100%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몰랐던 것도 좀 알게 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그 적응력이 약해서 아직은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생각대로 앞으로 더 성숙된 토론 문화, 또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듣는 문화 필요하고 거기에 함의할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현장에 우리 정성문 대표님. 카메라 줌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줌이 좀 가능합니까? 이번 카메라 이 줌이 좀 가능합니까? 제가 들고 나온 이 아이디 카드가 원폭 피해자 후손의 등록증입니다. 제 아버님이 1937년생입니다. 1945년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질 때 부산으로 치자면 원자폭탄이 해운대 바닷가에 터졌다면 아버님은 반송점 되는 지역에 계셨습니다. 원자폭탄을 직접 피폭을 하셨지요. 우리 할아버지도 계셨고 우리 삼촌들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오셔갖고 결혼하셔갖고 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아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원폭 피해라는 것을 갖고 뭐 안전하다, 안심할 수 있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 바다에 들어오는 해류는 후쿠시마 쪽의 해류는 우리 바다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쪽은 일본 열도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열도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 물은 전부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쪽으로 돌아가지고 한 바퀴 남극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설사 그게 우리 바다에 우리 동해 쪽에 온다 하더라도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는 이미 희석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민들은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 잡는 물고기를 전부 어민들의 반찬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생산한 물고기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시장 위판장에 판매를 해서 전수조사를 우리 중매인들이 다 합니다. 모양이 안 좋은 물고기는 생선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팔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본인들이 먹는 물고기입니다. 본인들이 먹는 반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물고기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생선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민들을 믿어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거친 파도와 싸워가는 어민들을 믿어주시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로 줄여가지고 더 좀 얘기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들려온 소리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견 중에 그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또 그 매니아부터 비매니아까지 그 시민들 맞춤형 그러니까
소비자 맞춤형의 레시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산물을 좀 더 먹기 쉽게 뭐 가시가 걸려서 못 먹게 하지 말고 좀 비린내 나서 못 먹게 하지 말고 그런 식품 개발 또 유통 시스템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품의 소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더 고도화된 식품을 먹게 레시피를 개발해주고 제품을 개발해주고 유통 시스템을 개혁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시민 의견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돼서 왔습니다. 혹시 요거는 소비자 단체부터 조금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예. 이 수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질의 단백질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단백질은 40%가 수산물에서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축산물 대비해서 축산물이 이제 메탄가스라든가 그런 이제 기후 온난화와 직접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저희는 이제 수산물의 어떤 소비에 대해서 그간에 굉장히 이제 지속 가능성에 또 주목을 하고 탄소 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방류 지금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어떤 레시피를 개발한다라든지 또 저도 이제 이 사전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보았는데 뭐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들도 또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과학적이고 이 안전해도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30년 동안 이제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물 농축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누군가가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밝혀진 것까지만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레시피라든가 어떤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끌어올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의견 정석근 아까 이제 다양한 이제 종류의 우리 수산 가공품을 내어놔야 되는데 그거이 좀 내놓고 있는 언양 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원 참치라든지 사조 참치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사실 우리 국내 연근해업에서는 거의 그게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소비자가 원하는 걸 또 공급자가 만들어낸 것은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양업은 일단 기업이 커져가지고 잡는 배도 크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장을 위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연근업은 뭐냐면은 저도 했지만 배 어선 크기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0톤 이상 못 되고 있어요. 유럽은 뭐 수천 톤, 러시아는 10,000톤짜리 배를 잡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연근해업 자체가 어떤 기업형으로 이 기업형이 대기업이 한국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통조림 하나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연근해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어디서 통조림 드시는 거 지금 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원양산입니다. 원양산 아니면 수입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원양산 수입산을 통조림 만드는 건 다 대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 돼야 되는데 우리 연근해업은 아래 대기업으로 클 수 없도록 온갖 규제가 다 들어가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어선 크기 규제죠. 140톤 해가지고 그런 규제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배가 어느 정도 크지 안에 복지 시설도 들어가고 뭐 화장실도 생기고 뭐 식당도 생길 건데 지금 뭐 잘못하면 바다에 한번 어선들 보시면 90% 이상 화장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여자들은 아예 탈 수도 없고 그런 열악한 어선 시설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배 타려고 하겠습니까? 저 젊은 학생 대학 졸업하고 아무도 배 안 타려고 해요. 저라도 우리 자식들 안 타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어업 형태가 지금 110년, 100년 전에 그런 형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큰 배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통조림을 비롯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시도되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우리나라 지금 현대 어업 상태는 거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연근의 어업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시스템에
인권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박종철 의원님 손대신데요. 마창모 박사님 나중에 시민의견 아니 현장의견까지 종합해서 한번 기회를 요약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우리 정 박사님 말씀이 연근의 의회 어떤 선박의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무튼 규제를 혁파하고 철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가공 레시피를 내도 수산물이 잘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또 던져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의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론이 많이 좌우된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 일종의 좀 선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선동이라고 말하니까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유감스럽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 앞바다나 아니면 연근의 바다에 우리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잡아오는 그런 모든 의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성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공감이 우선시 돼야 가공에 대한 2차 생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안남동에 크게 수산물 가공센터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 미역이나 다시마나 멸치를 이용해서 밀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가공 제품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이런 과학에 대해서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정성문 대표님께서 또 원포 피해자시라고 또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지금 그렇게 생체 실험은 아니더라도 그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전에 가면 원전에 고리 원자력 본부 한 가보셨습니까? 안에 내부로 가면 실질적으로 냉각수가 있어요. 냉각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가 들어가 있고 그 냉각수는 순수물이기 때문에 그 냉각수가 유출이 되는 게 바로 후쿠시마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냉각수 이 부분은 사고는 냉각수는 아니고 노심에 용융된 그렇게 노심에서 용융된 그런 물이 더 냉각수하고 다른 냉각수가 다른데 더 오염된 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원전에서는 고리뿐만 아니고 월성도 그렇고 모든 원전에서는 온배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온배수가 나오는데 그 온배수로 양식을 한 양식어가 있습니다. 전복이나 뭡니까 또 치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치어를 양식해가지고 바다에 실질적으로 고리 원자력 앞바다에 치어를 방류를 하고 또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어류들을 지금 23년째 기장에서는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성문 대표님. 네, 생산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시피를 개발하고 좋은 양질의 어떤 식품을 개발하는 것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기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가격이 싸야 됩니다. 원재료가 싸고 좋은 재료일 때 좋은 레시피가 나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근의 생산 구조로서는 양질의 생선이 좋은 가격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고 지금 선원들 인건비가 없어서 외국인 선원들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선의 공급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0년 전에 제가 통닭 한 마리 먹을 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통닭 한 마리 5,000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생산 수단을 대기업에서 정대를 했기 때문에
공급 원가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생산 원가를 낮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TAC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생산량으로서 총량으로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량으로서 제한을 한다면은 그 최고의 상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 따른 모든 규제, 잡는 방법이라든지 잡는 구역이라든지 잡는 시기라든지 이 모든 하위의 규제를 철폐를 해서 어업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생산을 공급 원가를 적절히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지, 안전하다 안심하다 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규제를 철폐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업 기업들이 낮은 원가에 양질의 생선을, 좋은 생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사전 의견에 대한 토론 의견 교환을 마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맞춤형 그 소비자 맞춤형 식품 개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민 의견이 앞으로 참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마창모 박사님께서 조금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그 댓글들이 뭐 제가 여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이것도 뭐 150에서 200여 건 온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그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그 오염수 걱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 발언하면서 한마디씩 좀 추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좀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수산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유통 과정에서 보이는 비위생적인 처리 등입니다. 공동어 시장만 보더라도 길바닥에 물고기를 쏟아붓고 거기서 곰팡이 내나는 나무 상자에 옮겨 담고 이렇게 유통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 누구보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그 일본하고만 비교해봐. 일본도 뭐 비슷한 규제가 많지만은 그 수산시장 입한장에 가면은 그 모습이 100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나무로 된 나무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대충 실어가지고 하역하고 그런 건데, 그럼 왜 그걸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어업 규제 때문에, 뭔가 어업 규제 때문에 영시업에서만 머물게 했지, 조금이라도 기업형으로 가는 걸 한테 차단을 다 시켜놨어요. 그게 뭐 더 풀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새로운 어업 규제가 들어오면서 어업인 자체가 그냥 그 옛날 그 100년 전에 꾸질꾸질한 모습, 비생적인 모습, 거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게 나타나냐면 이제 일부 수산학자라는 사람들, 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산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보호한다고 하면 고기를 많이 못 잡게 해야 된다면서, 고기를 못 잡게 하려면 그 배 크기를 줄여야 되고, 배 크기를 더 이상 크게 하면 안 된다. 또 고기를 많이 잡으러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시설을 좋게 하면은 수산 자원에 고갈이 된다. 이런 이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선하고는 사실 현지에 있는 어민들, 수산인들이 제일 그걸 개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해양수산부 모든 수산정책, 업정책이 하나도 못 바꾸게 해놨어요. 못 바꾸게 했는데 이번에 뭐 115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규제를 한다는데, 그것도 제가 뭐 100% 믿을 수는 없고 좀 지켜는 보는데, 그런 걸 우리나라 업이 발전 못하는 원인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지난 몇십 년 동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오히려 업을 더 망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업을 안 하려 하고, 또 어촌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또 노령화로 사실 참 지금 어민이 멸종 위기입니다. 어민이 멸종. 업이 우리나라 한 10년 안에 지금 이대로 가면 업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수산물은 외국에서 수입해 먹어야 될 아마 그런 지경까지 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은 수산 정책, 잘못된 수산 정책, 또
2중, 3중의 어업 규제 때문에 모든 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부에서 그 어업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이거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좋은 대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공동어 시장 문제는 사실은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정부와 부산시가 그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고, 어떻게 어시장 위생성을 높이고 참 시민들이 와서 보고 만족할 때까지 그 위생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원님 짧게. 예, 그거는 지금 코멘트만 제가 짧게 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공동의시장 현대화 사업을 국비를 해수부로부터 그 책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에 좀 말씀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위판장에서의 그 불철결하는 부분들은 공동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서 아무 그런 걸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간단한 질문 눈에 톡 띄는데,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모든 걸 측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퀘스천. 우리 수산학자 정석근 교수. 모든 걸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걸 측정하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과학이든 사람이 아는 거는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 인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과거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또 하는데 바다는 육지보다 더 측정하기 힘들어요. 바다는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다는 온도 하나 잴래도 육지보다 10배, 100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바다에서도 잘 모르지만 또 바다는 알기 어렵다는 거, 또 바다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후쿠시마 방사에 불안함을 가지는 게, 만약 육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뭐 어떻게 퍼진다면 금방 눈에 띄는데 바다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건데, 우리 과학에서 이제 말씀할 때 이제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정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논리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생물 정폭, 뭐 또 생물 뭐 축적 이런 것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80년 동안 지금보다 10만 배, 20만 배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방류가 됐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의 3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양을, 그것도 한꺼번이 아니고 30년에 방출했을 때는 당연히 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그게 100% 뭐 그렇다, 그건 우리 장담을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확률을 가지고 100%는 아니라도 99.99% 정도 확률에서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는 불확실성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약 같은 거 사보면은 약에 보면 뭐 효과가 100% 있다 이런 딱지가 붙은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항상 부작용이, 약도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요. 과학도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또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에서 무슨 숫자를 가지고 100%, 0%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 과학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과학자들을 현재까지의 수준에서 믿지 않고 세상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바다의 모든 과학을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 시민들은 우리의 이상을 얘기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시민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해주는 숙명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인류가 생존하는 한 계속 그 치고받고 또는 협업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마창모 박사님, 아까 우리가 토론 주제로 나온 식품의 안전성 문제하고 조금 부과할 게 있으면 하시고, 또 레시피, 다양한 맞춤형 레시피. 네. 또 하나는 그 시장의 위생성 제고 노력, 이런 것들 포괄해서 한번 짧게 의견을 한번 추가해 주시죠.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부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에 있어서 허용치라고 하는 것은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허용치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예로 들자면 우리가 체르노빌 이후에 이 원전과 관련된 식품의 위생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허용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히로시마 때 그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능이 100mS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이 유발되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100mS를 바로 충격을 받았을 때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발생할 확률이 높구나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100년에 나눈 겁니다. 100년 동안에 100mS를 나누다 보니까 1년에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치를 1mS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의 기준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 식품의 킬로그램당, 리터당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 평생 이 허용 가능한 걸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와 정부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더욱이 선진국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10배나 높여놨습니다. 그 원전 오염 사고가 나고요. 그래서 신뢰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이고요. 과학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최우선의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정서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민들이 이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쓰레기를 한국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한국의 쓰레기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일본의 쓰레기는 미국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이 12시라고 하면 일본은 12시 1분입니다. 가장 가까운 1분 거리 차이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도달하려면 11시간 59분을 돌아야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확률상 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연안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적도 쪽으로 다시 돌아서 필리핀 연안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하지만 해류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허용 기준치와 그리고 그 합리적인 납득 가능한 얘기를 좀 해서 이 우리의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인식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식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푸드테크라는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가장 중요한 골자 중 하나는 사람의 영양 상태와 그 나이대, 건강에 따라서 그에 맞는 맞춤형 식이까지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블루푸드 개념을 넣어서 우리의 노쇠 현상을 저하를 필요로 하고 노쇠 현상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사람의 심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산물을 더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식품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거기에 수산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 가공이 안 되는 이유는 전처리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연근의 수산물의 가격 플럭체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 일정한 물량을 가공 공장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수입산을 통한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분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 물량 확보와 가격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혹시 생산자가 한번 생산자 말씀하십시오.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 끝나고 소비자인데 위생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창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 가공을 수입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 수입품을 사용하는 것은 첫째 청결합니다. 배에서 대형 배에서 대서양이나 태평양 10,000톤급 이상 대형 트롤에서 잡아갖고 공장에서 저 가공을 해서 동결 포장을 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깨끗하지요.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근해 어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저인만 같은 경우에는 배에 동결 시설이 있습니다. 동결 시설이 있어가지고 배에서 적석 동결을 해서 깨끗한 위생 상태로 갖고 오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동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 상태나
빙장의 상태로 갖고 와가지고 판장에서 판장에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불결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어업 기업에 우리 정석근 교수님 기업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어업 기업이라는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어업 기업이 자율적으로 톤수 제한이나 TAC 제도가 있다면은 톤수 제한이나 모든 규제를 철폐를 해주면 배를 좀 키워갖고 생산성이 가능한 편익이 나오는 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위생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국가가 도와주고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생선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선주다운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배에서 잡은 고기를 초기 처리부터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연대 이제 소장님, 이제 마무리 발언도 쭉 네.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마무리 발언을 합해서 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 네네네. 포함해서 좀 논의해 주시죠. 그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입니다. 공급되는 또 이제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그 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택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컨슈머 세이프티 문제로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수산업계에 대해서도 인식 조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류 전인데도 이미 소비자님들이 선택을 하지 않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5월, 6월 달에 매출이 감소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수산업계의 101분의 응답을 하셨는데 54.5%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갖고 가는데 그 지금 현재 또 후쿠시마산 가공된 수산물은 또 가공된 수산물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는 8개현의 후쿠시마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9년도에 WTO 제소 결과 우리나라가 승소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말 이렇게 수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수산물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잘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그런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안전에 방사능 수치 어때 이런 거 다 이렇게 검색하고 확인해서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 마무리 발언 하셨고요. 어디 차례로 하시죠, 박종철 의원님. 아까 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쿄 전력에서 알프스 운영을 초기 단계에 설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스트론튬 90이 많이 방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1919년 5월 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5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그 알프스로 인해서 처리되는 그런 배출 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그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지금 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일본산 적발 현황에 대해서 수포문이 밝힌 거에 대하면 18년도에 52건, 그다음 19년도에 137건, 20년도에 117건, 21년도에 233건이 가장 많았고 22년도에 74건, 23년도에 지금까지 32건으로 지금 이렇게 적발 현황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과 수입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산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산물 장려 소비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어주시고 많이 소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백통이라고 하는 앱을 깔면은 최대 50%까지 부산시에서는 거기 그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 동백통 까시면 그 많은 수산물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산시 정책, 또 의회 대응, 또 동백동입니까? 동백통. 동백통 네. 홍보까지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근 교수님. 예, 저도 뭐 수산안전에 대해서 아까 불결하다고 그랬는데 또 가공공장을 부산에서 이제 뭐 그걸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 전에 해외 노르웨이나 러시아 또 유럽 같은 데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배 크기가 한 3,000톤 이상 정도 되면 아까 그런 수산 가공 공장이 육지에 있는 게 아니고 입판장부터 가공 공장까지 다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서 다 되기 때문에 배 안에서 잡아가지고 냉동시키고 거기서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배 안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배 안에서 다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비 전략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어업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온갖 어업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걸 지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업 규제만 없애주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그런 뭐 기업형, 기업형은 말이 어감이 안 좋다는데 그런 대기업이 나서가지고 적어도 몇천 톤, 뭐 만 톤 이상의 어선이 연근해서 조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산물을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정 교수님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성문 대표님께서 먼저 하시고 마창문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비는 생산과 직결이 됩니다. 양질의 식재료, 생선을 낮은 가격에 맛있게 공급하면 소비자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공급의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의 가장 쉬운 방법은 생산 수단의 정대입니다. 대형 어선을 적극 육성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창모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수산 연구를 하면서 지금 추석 때까지 이 사실 소비의 이런 변화들이 유지된다면 그 변화들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소비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많은 분들이 수산시장을 찾고 있고요. 지금 줄을 서서 그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소비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석까지 연결돼서 이 소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 고비를 좀 넘기고 더 나은 우리 수산 활성화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산시는 전 세계로 통하는 항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안전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ICT 강국의 이력 추적의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다시 블루푸드 그리고 블루푸드 테크 이 기술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도시국가, 도시로서의 그런 수산식품 도시가 아닌 블루푸드 도시로서 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좀 추진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창모 박사님,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수산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한번 혁신적 그 시도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요. 이제 슬슬 제가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IAEA뿐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질에 대해서 그 평가를 내놨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그 각종 기준을 만족할 뿐 아니라 일본을 좀 칭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품격을 가미한 그 윤리적 기준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10배 경우에 따라서 100배 이하의 기준치를 설정해서 배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알프스라는 처리수 처리 기계가 이제 처음으로 개발된 기계에 속하는데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방류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뭐 옳으냐 그러냐 평가하면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다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늘 모든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오염 물질을 받아서 정화한 그 훌륭한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산물이라는 인류가 영원히 같이 생존해야 되는 고급의 식품, 식량 자산을 그 가꿔내고 있죠. 이 바다를 이제 어장이라는 그 어장 관리 차원에서 어장의 환경을 그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만족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이 체르노빌 오염 사고 러시아의 이후에 런던 협약이라는 해양 투기에 대한 국제 기준이 마련했고 또 이번 일본 후쿠오카 오염수 방출이 나오면서 각종 그 원자력 폐수를 포함한 그 오염수의 방출 기준들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정제되는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인류가 겪은 뭐 일본, 한국을 떠나서 지혜로운 전략으로 바다 환경을 어떻게 국제적 규범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산 시민은 세계적 해양 도시, 해양 수산의 메카로서 그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이런 수산식품의 안전성, 위생성을 더 고도화시키고 제품의 질을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때까지 개발해가는 수산식품의 최고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유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정치권이나 사회가 수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역사 이래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위기를 그 지적합니다만 이것을 해양도시답게 해양 문화의 품격을 높여가면서 부산시에서 서울보다 먼저 훨씬 더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이 위기가 새로운 그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말로 상세하고 정교한 전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그러한 그 화두를 던지는 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부산시의회, 부산시 학자들 또 연구기관, 현업에 계신 우리 소비자단체 같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이 계속 활성화되고 효율을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